결국 성장성을 봐야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커스로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433 전법이라고. 433. 네, 한 40%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화끈한 종목들, 그리고 30%는 앞으로 화끈할 종목들, 그리고 30%는 현금. 아, 현금. 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3,000을 지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공매도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화두예요. 맞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건 공짜가 빌릴 공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거예요. 이 주식을 되사는 걸 숏 커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 숏 커버를 해서 갚는, 그러니까 10,000원에 팔고 8,000원에 되사면 2,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투자 전략인데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1년 동안 지금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스톱해놨었죠.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데 신용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렇게 좀 모찌가 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왜 우리는 안 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럼 너네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들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가 더 늘어나 버린 셈이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게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가장 큰 충격을 받겠죠. 그동안 이제 공매도들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한 지수를 한 10%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당장으로 시장 리스크 요인이 하나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이 공격적인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풀어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친환경 정책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결국 돈을 푼다는 건 돈이 돈 같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100원 주고 빵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야 빵을 사 먹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 약세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니까 이 돈을 미국에서 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신흥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돈들을. 신흥국으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5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의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면 안 되겠구나.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막 다른 나라에서 다 돈을 찍어내면서 이걸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풍부한 유동성 있는 시장이 막을 내린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이런 장기채 금리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물론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주춤할 수 있다.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축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좀 움츠려들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금융에서 얘기하면서 시장이 좀 열기가 지난주 하반기로 들면서 좀 죽었어요.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 죽기도 하고.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원자재 가격, 특히 원자재 가격의 버블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또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그런 찾는 그런 수요들이 느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와 금리, 바이든 정부의 독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악재 리스크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하루에 뭐 증권 계좌가 5만 계좌 막 10만 계좌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종목들을 좀 이제 압축해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433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40%는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 지금 시장의 뜨거운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인데요. 일단 반도체는 올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빠지지 않고 추천하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관련 책들도 좀 읽고 있는데요. 아마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면 웬만한 이 나라에서 이 내연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휘발유 가솔린 차량들 판매가 이제 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0년, 15년 안에 모빌리티 산업이 체인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 테슬라가 작년도에 37만 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머스크가 2030년이면 2천만 대를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BMW가 작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2023년이면 300만 대 정도를 자기들이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팔 예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는 지금 당장은 좀 버블 얘기가 또 나오지만 앞으로 한 3, 4년 후, 10년 후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지금 당장은 약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실적을 체크하고 가요. 성장성이 있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 산업은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가 도태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테슬라가 유일무이하게 세상을 지배할 거냐? 그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차들도 있고 우리 현대차도 이제 지금 개발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또 애플도 개발을 해나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또 기업들은 도태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가 노키아도 옛날에 세계 그렇죠. 제일의 그 핸드폰 업체였잖아요. 네. 근데 이 노키아가 추구했던 그런 기술이 새로운 그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래 나오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 산업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이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사실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IT다라고 바라봐요. IT.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차를 팔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이게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차와 연결된 AI. 그래서 테슬라의 관계회사 중에 위성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을 세계에 한 50여 개 띄워서 그 테슬라가 지나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인공위성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국에는 통신회사 같은 역할. 이게 이제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성장성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가 이게 자동차 산업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도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올해 들어서 AI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현대차가 AI 기업도 인수하고 그 관계회사 자회사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애플이 이 추구하는 게 애플카가 추구하는 게 자동차가 아니고 그 AI 산업. 그러니까 결국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현대차나 도요타나 결국 AI를 잘 해서 이 주행은 사실 보조고 그걸 이용해서 AI를 얼만큼 발전시킬 것인가 그게 하나의 투자의 키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기차의 성장성 이 전기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배터리 산업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배터리가 우리가 보통 배터리를 얘기하면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얘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양도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액체를 고체화하겠다. 그래서 고체화되는 순간에 굉장히 이 배터리 산업은 일취월장하는 거죠. 아직 그거를 도요타가 내년에 내놓겠다. 뭐 중국 기업이 내년에 내놓겠다 하는데 뭐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 2030년 정도나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테슬라도 작년에 테슬라 데이에서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좀 몇 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기술의 발전을 기다린다면
좀 2차 전지 산업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상당수의 기업들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를 테슬라가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 단가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하나의 가격 단가를 낮춰지는 건 리스크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성장 가능성.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된다 하면 2차 전지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런 ETF에 좀 투자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하셔서 보시면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433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그런 산업에 투자하고 만약에 이게 공매도 이슈로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 뭐 금리 인상으로 긴축이 되거나 또 다른 뭐 전쟁 이슈라든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좀 급락을 하면 네. 그 저점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현금이 30% 있잖아요. 그걸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다음에 뛸 종목. 다음에 뛸 종목은 코로나 이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뛸 종목은 코로나 때 힘든 종목들이겠죠. 컨택트 종목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여행 4인방이 있어요. 여행주, 카카오, 면세점,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이런 비행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대신 적자였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적자여서 지금 유상증자를 일부 했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만큼 빨리 되고 우리가 코로나 없는 세상이 얼만큼 빨리 오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지난주에 그래서 여행주들이 상당히 이렇게 급등을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백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백신 접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낳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경기 민감주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예를 들면 뭐 철강, 포스코라든지 뭐 구리,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경기 개선 이제는 이제 좀 세상이 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 동학개미가 많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게 증권사예요. 그래서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있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은 은행주와 보험주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대다수의 금액들을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은행도 뭐 예대 마진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은행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길게. 지금 당장의 뭐 PER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의 시츄에이션 뭐 보면 일단 테슬라의 주 수입은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또 수익을 많이 얻고 있고 중국에 이제 지금 주된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역량이 앞으로 계속 좀 생산 규모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설비 투자도 해놨고 그래서 2023년이면 뭐 한 200만 대, 300만 대 예상을 하니까요. 그러면 BMW 판매량과 비슷한 판매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30년에 중국은 일단 내연기관을 안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길게 본다면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 물론 테슬라의 이 성장을 다른 내연기관 차들이 지켜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일단 한 5년은 다른 회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럴 때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는 거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해외 그 전기차 ETF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 비슷한 개념이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가치 판단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그 자동차 말하는 것 같아요. 니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엔 니오가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니오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0조 정도 될 거예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60조가 안 되거든요. 현대차보다 더 큰 차인 거죠. 걔네가 이제 니오의 신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사실 테슬라도 고평가 논란에서 지금 당장의 퍼포먼스로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니오도 비슷해요. 근데 길게 보자.
길게 볼 때는 저의 투자 전략은 그렇거든요. 길게 봐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사요. 100%를 사진 않고 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공격적인 투자만 50%, 보수적인 투자만 30%,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한 그런 손실 구간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그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시장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포모족인가요? 소외되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투자를 하시고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이냐? 고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 오를 거냐? 모르거든요. 작년에도 테슬라 막 오를 때 더 오를 거냐? 고점이에요. 근데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고점을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고, 다만 이제 좀 성장성을 앞으로, 지금 작년 2019년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7만 대를 팔았고, 앞으로 이제 그 2022년, 2023년이면 200만 대, 300만 대를 하니까 더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오도 이제 신차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중국차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 배터리예요. 네.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성능인데, 중국 차들이 기존보다 지금 배터리의 성능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더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차가 한 600km까지 가는 지금 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한 400km대에서 작년에 600km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예를 들면 800km대가 나올 수 있는 거, 사실 한 600km면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는 한 번 가는 건가요? 왕복하는 건가요? 한 번. 네. 한 번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충전해갖고 부산 그렇죠. 갔다가 또 테슬라가 충전하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델 3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사실 뭐 30분 충전하고 부산 한 번 갔다 오니까 갔다 올 만해요. 니오도 사실 100조라는 게 큰 시가총액인데, 거기에 이제 니오에 맞춰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니오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같이 테슬라 혼자 전 세상을 이렇게 점유할 싹쓸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eGMP라고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인가요? 그 제품도 이제 나오고 한 44개 뭐 제품들을 앞으로 내놓을 거라고 하니까,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한 3, 4위권 안에 드는 우리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커나가고 하면 같이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한화가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인공위성 업체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소차 니콜라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 한화도 결국 이 테슬라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X라고 네. 인공위성을 띄워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데이터로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테슬라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인공위성 X와 데이터 베이스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화도 이제 따라서 하는 거고, 현대차도 그런 부분에서 AI 기업을 인수하고 어떤 자기 DB 하는 회사들을 합쳐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차량의 싸움이 아니고 데이터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행한 만큼 보험료를 책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보험료를 막 내버리잖아요. 내가 얼마 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건 테슬라는 이렇게 주행한 다음에 주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되니까. 안전한 투자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얘는 운전을 하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의 경쟁자는 테슬라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전기차의 무서운 앞으로의 성장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전통적인 산업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면 모빌리티 자동차가 아니고 이 AI,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지금 이제 뭐 애플카를 하겠다라는 게 가능한 게, 걔네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AI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어차피 위탁 생산해서 자기들은 그 어떤 기본적인 DB,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만 이렇게 위탁 생산만 해버리면 얼마든지 또
그 나름의 이게 헤게모니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제5원소라고 영화 아세요? 네네네. 아시죠? 맞아요.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자동차들의 그 움직임,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네. 제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박현주 그 미래에셋 회장님께서 어제와 그제 유튜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날아다니는 차가 전기차보다 먼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30년을 내다본다면 이런 어떤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고요. 여기에 전기차가 발전하면 결국 반도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AI 반도체. 예. 그래서 AI 반도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이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꽉 쥐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치열하게 싸워서 세 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네.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팹리스라고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한 거를 이렇게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파운드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SK 하이닉스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이 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 세계 점유율이 15%에서 20% 사이예요. 그거에 비해서 대만 기업 TSMC 걔네가 50% 이상이에요. 중국의 기업 SMIC가 한 5%대. 근데 중국 SMIC는 미국에서 규제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주춤하고 있고 TSMC는 물량이 넘쳐나고 있어요. 1등에게만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자체 생산하거든요. 지네 반도체 칩을.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그 생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플이 자기들이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하니까 위탁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에 위탁할 거냐? 그래서 그 위탁을 TSMC에 당연히 하겠죠. 세계 1위. 네. 그러면 TSMC가 인텔 걸 받으면 뭘 토해내야 돼요. 자기의 캐퍼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걸 혹여 토해내면 삼성한테 가겠죠. 2등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면 인텔이 얘한테 만약에 줬다가 얘가 뭐 공장에서 화재가 났거나 이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분산해서 뭐 삼성에도 주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커지려면 사실 이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웨이 제재가 작년에 트럼프가 했잖아요. 중국에 상당히 큰 그런 핸드폰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포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그런 다음 회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화웨이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분은 올해 날개를 다는 거죠. 중저가 핸드폰, 특히 유럽 시장의 어떤 중저가 핸드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